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곤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업들의 인사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시즌마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올해도 재무통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볼까요?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재무통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인사 시즌이 돌입할 텐데 네. 올해도 역시 예상은 재무통들의 부상 점쳐지고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제 재무통들이 그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 상황을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죠. 내년에는 굉장히 긴축을 하겠구나. 뭔가 곡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짠내 경영을 하겠구나가 하나의 키워드. 두 번째는요. 기업이 내년에 지배구조 개편이나 M&A를 할 가망성이 있구나. 두 가지 키워드를 읽힙니다. 특히 이제 그 기업의 CFO들을 면면을 잘 살펴보시면 예. 그 기업이 CFO를 바꿀 때 저분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이나 구조 개편을 할지 그렇죠. 혹은 짠내 경영을 할지를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CFO 바뀔 때는 꼭 읽으셔야 되고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다 뒤져보면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딩 멤버 이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사내이사 3, 4명, 사회이사 5명 이렇게 대부분 상장사에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내이사의 CEO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네. 이 CFO가 사내이사에 들어온 거는 사실 최근이에요. 그래요? 예. IMF 이후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 재무통의 중요성이 맞습니다. 부각됐다. 예, IMF 이전만 해도 사실은 이 재무통들이 주로 가는 거 보면 주로 자금 조달이에요. 그 월급날 되면 은행 가서 돈 빚고 오고 그렇죠. 뭐 월급 챙겨주고 예.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도 부서도 아니었고 IMF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뭐 제조 중심의 R&D나 매뉴팩처링 중심의 이분들이 키를 잡고 있었던 시대였고 저분들은 말 그대로 자금 조달 담당하고 자금 관리만 하는 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IMF 이후가 되면서 이제 IMF가 우리에게 요구한 건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조조정과 이 자본시장 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계장부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필요했던 그렇군요. 전문가죠. 그래서 저 때부터 CFO가 그게 부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00년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분식회계 방지 내부 통제가 있고 이제 2000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M&A가 주로 이분들의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내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내이사의 그 구성을 보면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60% 정도 사내이사 중에서 60% 정도만 재무통이었는데 예. 여기 2006년 가면 70% 넘어가다가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3%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거의 다네요. 예. 그러니까 사내사에는 CEO, CFO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명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 크게 보면 이제 인사 기획 쪽이 이제 강하고 그렇죠. 노무 관리라든가 그 홍보 대관이라든가 이 라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재무통이 이제 작년 올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거치면서 굉장히 이 CFO 출신들 인사가 CEO들로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특히 작년, 재작년 인사를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전체 CEO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CFO 출신 CEO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퇴임하시지만 GS건설의 임병수 부회장. 대부분 CFO 출신 CEO들이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또 오래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인사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CFO 출신 CEO들이 대부분 유임을 하고 또 승진하는 면면들을 보면 CFO 출신들이 대부분 승진 인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전무에서 부사장, 사장 승진 인사의 한 절반이 4대 그룹만 봐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제 위기 극복 란 키워드가 전면에 내세워지는 거죠. 그래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 되게 안 좋고 우리나라 경기 상황 안 좋으니까 CF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런 환경들 어떻게 하면 좀 짠내나는 경영으로 극복해 볼까? 손익 관리도 해야 예, 되고. 손익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금 조달도 해야 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위기감 닥치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M&A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M&A를 위한 자금 확보라든지 그렇죠. 구정 뒷단의 작업을 좀 네, 해야죠. 이런 일들 때문에 CF들이 올해도 인사에서는 이제 잘 보시면 뭐 이 자리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CF들의 부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LS 그룹도 굉장히 그 재무통들의 승진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LS 그룹이 이제 구자훈 회장이 취임한 지 3년 차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예. 재밌게도 계열사의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다 CFO 출신들로 다 물갈이를 해버렸어요. 아, 예. 제일 처음에 보시면 그 명노현 부회장, 작년에 부회장 승진을 하셨는데 LS 그룹의 대표 캐시카우 기업은 LS 전선입니다. LS 전선 재경당당 CFO 대표 부사장, 대표 사장, 대표 사장, 대표 부회장. 그러네요. 예. 굉장히 오래 하죠. CF 출신들 CEO들의 특징은 오래 한다는 겁니다. 예. 오래 한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CF 출신 CEO가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오너 경영 체제입니다. 그리고 또 CF들의 특징은 대부분 순혈주의를 택해요. 내부 사람들. 네, 내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만큼 비밀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예. 오너들이 CF로 고를 때는 철자 로얄티, 피를 섞을 만큼의 비밀을 지킬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특징이라서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신임을 받으면 쭉 가고 끝까지 가고 대표까지 앉히는 이게 특징이에요. 지금 LS 그룹도 보면 지금 구자은 LS 그룹 회장이 3년 차를 맞았는데 네. 잘 보시면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오너가 회장이 바뀌잖아요. 네. 회장이 바뀌면 한 2년간의 유예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진정 체제를 구축하고 3년 차쯤 되면 진정 체제 구축을 위해서 뭐부터 손에 쥐느냐? 역시 기업은 돈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통 라인을 다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꿉니다. 그게 LS 그룹이 작년에 저 네 분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구자은 회장의 3년 차는 진정 체제 구축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 좀 도석구 LS M&A 사장 같은 경우도 이게 LS CFO를 하다가 LS M&A 대표로 많거든요. 네. 또 이 CF들의 특징은 CF들끼리 일종의 도제식 수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룹 내에서. 그 그룹 안에서 내에서. 계속. 그래서 굉장히 이게 끈끈해요. 아, 그래서 한 분이 자기 라인의 CFO가 승진을 하잖아요. 거기 또 채워지나요? 채워지고 그 밑에 분들이 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어느 부서보다 이 도제식 수업이 강하고 그리고 그런 의리나 끈끈한 것들이 오래가는 부서가 바로 재무담당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재무통 한 분이 승진을 하잖아요. 줄줄이 쭉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 다음부터 설명드릴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의 특징들이 있어서 LS 그룹의 작년에 저 인사는 구자은 그 회장 3년 차에 완전 진체제 구축의 클로징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아니, LS뿐 아니고 10대 그룹들이 대부분 보내주신 도표를 보니까 CFO 승진 현황과 그들이 또 CEO 등용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다른 그룹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10대 그룹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요 10대 그룹 2021년 저기 지금 보시면 작년에 승진한 분인데, 최윤호 삼성전자 옛날에 경지원 실장이었죠. 유명 CFO, 이제 삼성전자 CFO 계보의 그렇군요. 가장 최근 CFO십니다. CFO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하면 이제 보원 차원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로 보냅니다. 그러네. 삼성 SDI 대표이사로 가 계시죠. 그렇죠. 승진을 지키고. 예. 서강현 부사장은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번은 떠오를 사람이고 현대차 그룹의 차기 국관직이고 실제 현재 국관직을 하시고 작년부터 대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IR 발표라든지 실적 발표 다 이분이 하십니다. 예. 자, 나중에 이분의 역할이 어떤 건 좀 현대차 그룹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작년에 유일하게 사장 승진하신 분이 SK의 이성철 재경 부분장 이제 사장 승진입니다. 보시면 이분 SK그룹의 차기 CFO. 이제 SK그룹에도 CFO 이 족보가 있거든요. 예. 그 족보 중에 가장 뜨는 분. 그러니까 차기
그 SK그룹을 어떻게 꾸려갈 점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범종 LG 사장 성지는 뭐 저분은 앞으로 아마 그 LG 그룹에도 이 뭐 이학수 삼성 이런 LG 그룹에도 그 계열이 있거든요. 그 하범종 사장은 최근에 가장 언론에 뜬 거는 지지난주에 그 LG 상속 분쟁 때 예. 저분이 나가서 설명하고 다. 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본부회장이었던 뭐 이런 예. 국관직을 하신 거죠. 예. 그 집안에. 그리고 뭐 이번에 롯데캐피탈 주광식 롯데지주 전무도 신동빈 회장이 최측근입니다. 그렇군요. 롯데캐피탈 대표로 갔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국관직이라는 신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10대 그룹의 주요 그 CF들을 봐도 또 승진을 되게 빨리 해요. 승진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뭐 상무에서 전무되고 전무에서 2년 만에 부사장 되고 이게 빠릅니다. 그만큼 이 오너들의 이 신임, 포스코도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대표로 갔던 분도 지금 최정우 그 회장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분이 CFO였다가 지금 대표이사로 앉았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이게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통 라인의 예. 승진 강화. 20대 그룹의 지금 이 표를 보니까 확실히 와닿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CF 이제 어떻게 개보랄까요?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뭐 어떤 인물들이 이제 왔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자리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제까지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앉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 R&D 출신이나 엔지니어 출신이나. 왜냐하면 삼성전자 조직 내에 거의 7, 80%가 엔지니어들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예. 그러니까 자기의 수장이 대부분 엔지니어. 이때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2010년부터 보시면 뭐 이윤우, 근호연, 그다음에 신종균, 또 근호연, 윤부건, 김기남, 김현석, 현장의 한종회 부회장, 경계현 사장. 예. 이 분들이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실세라고 우리 소위 불리는 네. 측근들은 대부분 CF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역대 CF를 보면 2010년도에 윤주화 사장 아. 이렇게 읽히죠. 예, 예. 그다음에 2013년에 이상훈 CF. 실제 이상훈 사장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브릿지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노회찬 CF, 최인호 박학근데 지금 보시면 먼저 그 한 분씩 이게 설명을 드려야 이게 그 윤주화 사장이 아마 대표적으로 또 이분들의 공통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미전실을 다 거칩니다. 핵심 부서. 지난주 이야기했던. 예. 특히 이제 미전실 중에서 또 그 팀이 따로 있어요. 네. 팀을 주로 공통적으로 거치고 삼성전자의 CF의 또 하나 공통점은 외부 출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까 공채. 말씀하신 네. 대부분 공채로 들어와서 순혈주의. 순혈주의고 그리고 이 CF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대를 이을 때 반드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도제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근무 CF 계실 때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 그 다음 CF라고.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맞춰가는 그 말은 비밀 유지가 실적에 이어진다는 그렇죠. 것도 했을 때고 이 국가제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뭐 윤주화 사장. 이분 윤주화 사장이 아마 대표적인 아마 비서실 출신의 그 뭐 이런 분들이고 최근에 들어온 분 중에 하나는 이제 노희찬 사장부터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분인데 이 2017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CFO의 변화를 한번 맞아요. 네. 이때가 뭐냐면 뭐 제가 지난번 설명했지 미전실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네. 2017 해체되면서 이 사업 지원 TF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계열사의 뭐 경영지원실장, 재경팀장, 지원팀장 등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업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 바뀌는데 이때도 이 CFO만큼은 철저하게 미전실 해체 이전의 이력을 그대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미전실 해체했지만 이 삼성전자 CFO의 라인들을 보면 미전실 해체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어요. 라인은 유지되는 거죠. 라인 유지되는 거죠. 이제 이상훈 사장 후임으로 들어온 분이 노희찬 사장인데 이분이 2017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하시거든요. 네. 이분도 보면 그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구조본에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구조본 미전실에 있었고 2009년도에 미래전략실 감사팀에 있다가 예. CF를 맡았거든요. 그 전체를 그대로 밟고 그 뒤로 이제 맡은 분이 최윤호 사장이죠.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제 최윤호 사장이 맡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도 상무 시절이 2010년도거든요. 네. 이 상무 시절부터 2014년까지 미래전략실 전략 1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윤호 사장은 미전실 해체되고 나서 사업 지원 TF까지 맡으셨다가 삼성전자 경영 지원실장 맡으셨다가 CFO 맡고 예. 삼성 SDI 대표로 이제 가신 분이 되겠죠. 예. 이 최윤호 사장이 삼성 SDI를 가고 나서 지금 현재 CFO는 박 사장이 맡고 계시죠. 현재 박 사장을 보시면 박학규 사장? 예. 예. 2002년부터 제가 박학규 사장이죠. 예. 이분도 보시면 2002년에 삼성전자 기획시설 사업지원팀 담당 임원으로 이제 임원이 계셨거든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똑같이 미래전략실 경영진단 팀장. 그리고 그 삼성 SDS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삼성전자로 오셔서 현재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어서 똑같은 형식.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미전실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한 10년 이상 리액을 보면 똑같은 리액을 받고 있고 철저하게 내부 통들만 안 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일단 공채로 들어와서 네. 뭐 미전실이건 비서실이건 컨트롤 타워를 일단 거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조분 뭐 이런 데 거치고 네. CFO가 되고 완전 이너서클에 딱 잡혀 있는 분들만 CFO가 그 4대 그룹 중에서 삼성전자의 딱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 철저하게 관리한다. 아하. 이너서클 내에서만 움직인다. 그 특징. 그만큼 이 재무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아까 말씀하신 그 점도 사실 사실 굉장히 제가 크겠죠. 다시 좀 반복하기 좀 그런데 예. 예? 그런 게 크네요, 되게 커 보입니다.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뭐 학력 같은 부분에서의 공통점은 없나요? 이게 삼성전자의 재무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 하이 클래스 학력 어디 막 같지만 유학 갔다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학력이 가장 다양합니다. 재무통이. 저도 그 생각 한 적 있어요. 예. 그거 왜 그럴까요? 뭐 성균관대, 경북대, 이상우 사는 경북대 출신이고 성균관대 출신. 특정 대학으로 쫙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삼성전자는 그런 것보다는 로얄티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력, 예를 학력, 들어서 학연, 지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제가 그런 분석을 한 적도 있는데 특정 그룹이 특정 학교와 학력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 그런 많아요. 그런 거.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로얄티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얄티가 낮은 사람들은 뭘로 채우느냐? 그런 외적인 외적인 걸로 것들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로얄티가 철저한 그룹들은 반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면 뭐 다른 그룹들은 특징이 그렇게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SK그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SK그룹은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SK그룹은 앞으로 이제 SK그룹의 인사를 볼 때는 주 SK의 재무 1실 출신들이 재무 일실 일실 출신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근데 또 삼성전자는 핵심 미전실 포인트죠. 출신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그렇죠. 일실. 네, 미전실. 재무 1실. 그러니까 SK그룹은 특히 이제 이 SK그룹도 이 철저한 CF의 도제 시기를 딱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이 또 오래 가고 주요 요직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특히 이제 주 SK를 바뀌고 네. SK 스퀘어로 바뀌면서 SK그룹의 역할이 주 SK 역할이 어떤 관리보다는 투자 M&A 중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SK의 CFO는 지금 아까 그 이성현 사장 승진했듯이 특징이 뭐냐면 투자하고 M&A하고 뭔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주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디서 돈을 끌어오고 자금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관리하고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로 바뀌어서 네. 삼성의 역할이 아까 보시면 미전실의 감사 진단팀 출신들이 꽤 많아요. 삼성의 CFO들은 관리하고 감찰하고 예. 이런 식의 역할이었다면 SK그룹은 투자하고 돈 끌어오고 이게 주로 역할의 CFO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지금 보시면 재물실 출신들이 쭉 있는데 네. 우선 조경묵 사장 그리고
아까 진급했던 이성영 사장, 예. 김진원 재물실장, 예. 김영건 이 재물실 CFO 실장. 다 재물 출신입니다. 먼저 조경묵 그 재물실 출신을 보시면 이분은 2011년도 재물실 출신이시거든요. 예. SK에너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 수펙스 추구협의 SB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영 그 장애 유일하게 승진하셨던 네. 이성영 CFO 같은 경우도 재무일실 출신이시고 2014년도에 계셨고요. 김진원 현재 SKT CFO도 재무일실 출신입니다. 16년도죠. 그리고 김형건 현재 SK ENS CFO도 2017년 재무일실 출신입니다. 근데 연도를 보시면 딱 저게 도제식이 보이는 게 네. 조경묵 사장이 2011년도에 계셨잖아요. 네. 그럼 14년 이성영, 16년 김진원, 17년 김영건. 다 겹칩니다. 그러네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위에 대선배가 있죠. 재물질 출신. 누구십니까? 조대식 사장과 부회장과 그다음에 그 윤 부회장. 이 두 분이 사실은 SK그룹의 CFO의 제 맏형이시고요. 그 도대식 그룹 밑에 일실 출신들이 저 네 분이 현재 SK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CFO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삼성은 이제 CFO 출신들이 이제 사장 대표이사 CEO를 맡는데 SK는 지금 CFO 출신들이 CEO를 간 전례가 좀 많습니까?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첫 번째 조경묵 사장 같은 경우도 SK에너지 대표이사 하셨죠.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 하셨다가 다시 네. CFO로 다시 오십니다. 주요 계열로. 예. 그리고 조대식 현재 그 수백수 위원장도 네. CEO 하셨다고 또 오셨고 그렇군요. 유정준 이제 SK그룹의 부회장. CFO의 네. 좌장은 유정준 부회장과 조대식 부회장인데 예. 이분도 ENS 대표이사 하셨고 회장 하시고 조대식 뭐 CFO 같은 경우도 현재 의장이죠. 의장 네. 같은 경우도 CFO 하셨죠. 그래서 SK그룹은 이 주 SK의 그 CFO 라인이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철저하게 도제식이고 재무 일실 출신들만 그 자리에 앉힌다.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좀 시간상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제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현대차 그룹은 그 3세대 경영 넘어가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했던 서강현 부사장의 등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회장들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이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네. 부회장들을 사라지는 역할을 하면서 국관직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국관직 그렇죠. 바꾸죠. 당연하죠. 그 첫 번째 국관직이 바꾼 분이 바로 서강현 부사장인데 아, 당시에 현대차 그룹의 6명의 부회장 중에서 막강한 힘을 뭐 갖고 있는 분 중 한 분이 네. 현대제철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대자동차는 정은선 부회장이 어느 정도 회장이 장악했는데 현대제철을 이제 완전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나 봐요. 네. 그때 우유출 부회장이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바꿨느냐? 일단 CEO를 포스코에서 데리고 옵니다. 외부에서. 네, 외부에서.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상상과는. 예. 그리고 CF를 누굴 보내느냐? 바로 서강현 부사장을 보냅니다. 이 서강현 부사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분이 진급을 굉장히 빨리 해요. 그 당시는 그 현대차가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이런 식으로 세 단계 거쳐야 되는데 예. 2011년도, 12년도 이사 대우 되고 예. 이사 승진은 2년 만에 걸리는데 예. 상무를 이제 2017년까지 3년 만에 상무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정의선 회장이 들어오신 때거든요. 예. 그때부터 승진 속도를 보면 바로 전무 달죠. 1년 만에. 예. 거의 1년, 2년, 1년이네요. 그 그렇죠? 1, 2년 만에 다 1년 한 만에 단계씩 다 전무, 올라가네요. 부사장 2년, 다시 다시 1년 만에. 예, CFO고요. 이 정도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이 3세대 경영으로 들어가면서 전임 세대의 사람들을 다 교체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네요. 그 역할을 사실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역할을 서강현 부사장이 맡겼고 그러네요. 그만큼 선임하고 현대제철을 다 정리하고 다시 현대차로 불러들였습니다. 현대차의 CF를 맡고 계시고 네네. 그 젊죠. 68년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 서강현 부사장의 시대가. 진로, 기대 굉장히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또 다른 3세대 경영을 시작한 LG그룹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비슷할까요? 전혀 다를까요? LG그룹도 똑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손바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구원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구광무 구광무 회장이 회장이 돌아갔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LG그룹은
이제 정의선 회장은 아무래도 그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가신 그룹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게 분명히 보였고.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예. 그게 또 실제적으로 현상들을 보면 그게 드러나고 예, 있고. 예. 반면에 LG그룹은 아버지 구본무 회장과의 그런 그룹들 갈등을 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6명의 부회장이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정권 이양기처럼 충분히 그 2, 3년간의 버프를 두고 실제적으로 구광모 회장의 고관직위는 현재 하범종 사장인데 네. 하범종 사장이 들어올 때까지는 충분히 버프를 둔 게 특징입니다. 갑자기 바꾸지가 않아요. 그래서 LG그룹은 이제 계보를 보면 제가 10년간을 쭉 훑어보면 차동석 사장, 2010년도 이혁주 사장 한 번 LG그룹은 한 번 CF를 맡으면 굉장히 오래 해요. 그러게요. 그 이혁주 사장이 2010년도에 CF를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합니다. 5년. 예, 5년 정도 하죠. 꽤 오래네. 그 2016년도에 김홍기 CF 사장이 들어와서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는 다음에 2018년까지 이 네. 김홍기 3년 사장이 정도, 하십니다. 예. 그리고 구광모 회장이 2018년 11월 달에 회장이 되셨는데 네. 네. 그때 바로 주 LG의 CF는 하범종 사장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지금까지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5년 그리고 넘게. 하범종 사장이 CF만 맡는 게 아니라 홍보, 그 경영 지원을 다 총괄하십니다. 네네. 그만큼 하범종 사장에 대한 구광모 회장의 신뢰 이런 것들이 신임이 대단한 부터 봐야 되고 특히 이번에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지만 LG그룹의 상속 분쟁, 상속 분쟁에서 정인으로 나갈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무 때부터 구본무 회장의 개인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 다 책임졌던 예, 그런 부분이고 이분이 구광모 지금 회장까지 지금 보필하는 형태로 가서 LG그룹은 LG그룹도 특징이 인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FO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즘 좀 깨지고 있지만. 네. 그리고 LG그룹은 그 전에 권영수 CF가 하셨거든요. LG그룹은 CF를 하고 나면 계열사 사장을 거치고 아까 삼성과 LG가 딱 상반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은 이너스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그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시켜서 이제 CF로 키워지는. 앉혀될까 믿을 수 있을까를 실제 검증하면서 도제식으로 CF를 시킨다면 LG그룹은 조금 반대예요. 일단 계열사를 거칩니다. 계열사에 보내서 이 일종의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계열사에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예. 계열사 사장을 잘하느냐를 예. 거친 분들이 메인인 주 LG 지주회사에 들어와서 CF하는 삼성과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LG에 들어와서 CF를 맡으면 굉장히 오래 하고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이 CF를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계열사 중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뭔가 리스크가 있는 계열사에 또 미션을 안고 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재무적 현재- 미션을. 현재 LG 에너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이 마찬가지고 그렇지. LG 디스플레이의 정 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길을 걷는 게 이 삼성그룹과 LG그룹의 CFO의 어떤 크가는 성장 배경이 이렇게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면 그 각종 그룹들이 CF를 이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CFO 출신들은 이제 중용하는 거는 알겠는데 보면은 지금 금융과 관련된 사실 재무통이라면 금융과 관련된 스킬이라든가 자본시장에 대한 스킬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 기술이나 IT나 네. 이쪽보다도 그죠. 그런 점이 부각되는 걸 보면 금융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스킬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한 10여 년간 이걸 쭉 보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특징이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술과 제조업 어떤 기술 중심의 어떤 기반인데 이 CF들이 강화되면서 이게 대부분 쉽게 돈을 버는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형식으로 많이 가서 본인의 우리 경쟁력들이 좀 사라지는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그전에는 뭐 엔지니어 출신이나 R&D 출신들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분들이 다 향후 CEO되고 우리 있었는데. 기업들의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위기가 지나고 나면 좀 다시 돌아야 되지 않나 하는 바뀔 우려가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4대 그룹 가운데 최초로 여성 CFO가 등장했다. 네. 뭐 이제까지는 이 지금 부분 없었어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저도 의미라고 봅니다. 없었다는 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러네요. 제가 그 여성 임원들을 한 10여 년간 계속 추적해온 네. 또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올 초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뭐 사설 쓰는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여성 임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CFO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너 지배 구조 때문입니다. 오너 지배 구조는 CFO들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 무덤까지 같이 비밀 가져가서 이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아니, 여성들이 뭐 의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없어요? 지금 이상. 그래서 철저하게 도제식으로 가서 이러는데 재밌게도 그 사실 쓰자마자 이제 LG 그룹에서 네. 이제 연락왔어요? 우리가 있다. 아, 있대. 네, LG U 플러스에 이제 나타나셨죠. 있다. 예. 저는 이건 굉장한 우리나라 그 기업 역사에서 큰 변환점이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의 CFO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한국 여성들이 외국계 기업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국계 오너가 있는 기업에서 여성 CFO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자본시장이나 기업들의 투명성이 훨씬 올라갈 것 같다는 인증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CFO의 등장은 만약에 다른 재벌 오너 기업에서도 여성 CFO가 등장했다면 향후 자본시장이나 기업들 투명성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보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투명성- 남성 CEO는 그럼 어두운 면을 가지고 투명하지 않아.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CFO도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면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예. 그래서 여성 CFO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지금 이제 KB 정권의 박정림 대표라든지 그렇죠.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LG CNS의 그 CFO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한국 기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화 자체가 바르고 기업 관리의 어떤 형태들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진화되고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원 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